증시 자체는 한 5% 정도 빠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UBS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주를 비추하고요. 2022년에만 최소 40%를 먹을 수 있는 종목들 이런 식으로 자극적으로 기사를 낸 게 있는데요. 글로벌 IB들 전체가 중국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순살입니다. 2022년 올해 연초부터 테크주들이 계속 박살이 나고 있죠. 연초 대비해서 애플은 5% 넘게,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7% 넘게 빠지면서 이 테크주에 몰빵해서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계좌가 살살 녹고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재작년에 엄청 핫했던 이 캐시 우드의 아크 같은 경우에는 작년 그리고 올해를 계속 이어가면서 완전히 빠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뭘 사야 되나, 대체 어디에 투자해야 되나 이 고민이 드는 시점인데, 이럴 때 챙겨보면 좋은 게 연말 연초면 나오는 글로벌 투자은행의 증시 전망입니다. 오늘은 골드만삭스나 모건스탠리 그리고 JP모건 같은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2022년 증시를 어떻게 전망하는지 언제나처럼 순살만 발라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대세 상승장이었죠. 실적 좋은 기업들은 당연하고요. 나중에 정말 잘 된다더라, 비전이 있다, 이런 기대감만으로도 돈이 몰리는 종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마 이걸 보시는 분들은 종목 몇 개가 각자 스쳐 지나갈 것 같은데요. 다행히 글로벌 IB들은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2022년에도 꾸준히 오른다고 평균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성장하는 거랑 주가가 성장하는 거랑은 좀 다르게 봐야 되는데요. 주가라는 게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은 이 미래에 대한 기대감과 실적, 이 두 가지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랬을 때 이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라는 거는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 price to earnings, PE 배수로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표현이 되고요.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높을 때에는 실적 대비해서 15배, 20배, 아니면 30배, 뭐 이런 식으로 훨씬 많은 배수를 주고라도 이제 주식을 사는데,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좀 줄어들게 되면은 이 배수가 낮아져서 실적 대비해서 뭐 10배, 뭐 이런 식으로 거래가 되겠죠. 그랬을 때 주식시장이라는 게 결국에는 멀티플이 오르고 그 다음에 실적이 받쳐주고, 그래서 멀티플이 다시 줄어들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다시 기대감이 오면서 또다시 멀티플이 오르고 실적이 쫓아오고, 이런 사이클로 주식시장이 성장을 하게 되거든요. 작년까지는 이 멀티플이 계속해서 확장이 됐고 거기에 맞춰서 실적이 같이 올라와주는 장이었다고 하면은, 올해부터는 멀티플이 확장세가 좀 줄어든다거나 오히려 멀티플은 좀 더 줄어들 거고, 그 전에 벌어졌던 이 실적과의 갭이 얼만큼 좁혀지느냐에 따라서 개별 주식들이 평가받는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사마다 다른데 모건스탠리 같은 경우가 증시에 제일 보수적인데요. 올해 실적이 미국 기업들이 평균적으로 10% 정도 늘어날 건데 증시 자체는 한 5% 정도 빠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은 오르더라도 미래 시장에 대한 기대감인 이 PE 배수가 지금보다 한 15% 정도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증시가 이제 빠진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대세 상승장에서는 모든 주식이 다 올라요. 근데 테이퍼링이 오고 금리 인상을 하고 그런 식으로 긴축이 시작돼서 세상에 있는 돈이 줄어들게 되면은 그 돈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좀 더 똑똑하게 고르는 절차들이 생기거든요. 그랬을 때 마냥 미래 성장 스토리에 베팅해서 지금 당장 실적이 안 나오고 언제 실적이 나올지도 모르는 이런 회사들의 베팅을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는 정말로 숫자들, 이 회사가 돈을 어떻게 벌어서 이익을 어떻게 낼 건지, 그래서 내가 투자한 이 돈이 어떻게 늘어날 건지에 대한 가시성을 조금 더 보여주는 회사들의 사람들이 베팅을 더 많이 하게 될 거고, 다시 말씀드리면 이러한 투자 행태 변화의 이제 근원은 세상에 풀리는 돈의 양이 점점 줄어들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올해 가장 큰 위험 요인이 인플레이션이고요. 뭐 작년부터 계속해서 나왔던 이슈고,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테이퍼링, 금리 인상 같은 이런 통화 정책들을 좀 더 강경히 펴야 되는 시점이 되는 거죠. 사실 작년에도 작년 뭐 2월, 3월 전후로 금리가 한동안 확 치솟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로테이션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이걸 좀 더 직관적으로 봤을 때 성장주에 투자한다는 거는 지금 당장 돈이 안 나와도, 이 회사가 돈을 못 벌어도 미래에 어느 순간에 한 번에 크게 벌어질 거라고 베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게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그 돈을 박아놓고 있으면은 중간에 돈이 하나도 안 나와도 언젠가 한 번에 돈을 크게 벌 수 있다, 이 베팅인데, 이게 저금리일수록 베팅하기가 더 쉽겠죠. 왜냐면은 저금리 상황이면은 어차피 10년이고 20년이고 은행에 돈을 넣든 뭘 하든 어차피 이자가 거의 안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체제가 없는데,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굳이 성장주에 베팅 안 하고
돈이 나오는 어딘가에 계속 베팅을 해도 돈을 벌 수 있는 이 건덕지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면 성장주엔 하락 요인이고 가치주, 뭐 현금을 벌어들이고 있는 실적을 내고 있는 가치주에는 상승 요인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비슷한 이슈가 또 있었고 근데 올해는 정말로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이 시작이 될 게 예상돼 있기 때문에 더 직접적으로 와닿는 이슈입니다. 인프라 건설하고 친환경 프로젝트 같은 거는 일단 시중에 돈을 푸는 방식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필요가 있어요. 크게 우리가 경제학 시간에도 배우지만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이 두 가지 방법이 있고 통화정책이라는 거는 시중은행이 돈을 찍어내는 속도를 조절을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얘기한 테이퍼링이다, 금리 인상이다, 뭐 양적 긴축이다 이런 얘기들은 전부 통화정책을 얘기하는 거고 재정정책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이제 세금으로 거둔 돈을 얼마나 더 쓸지 말지 실제로 직접적으로 지출하는 여부에 대한 정책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바이든 같은 경우에 이제 친환경 프로젝트에 투자하려는 재정 정책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Build Back Better Plan이라고 이 세금에서 나온 이 돈을 더 쓰고 싶어서 의견을 계속해서 내고 있고 돈을 쓰면 쓸수록 경기 부양이 될 테니까요. 근데 어쨌든 이게 세금에서 나오고 나라 빚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 교통정리가 돼야 되는 상황이고 본인의 당인 민주당 자체에서도 교통정리가 한번 돼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원활한 합의까지는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2021년 작년에도 상승률 1위 섹터였죠. 다들 테크주 많이 올랐다 이제 여기에 집중하느라 좀 정신이 팔린 사이에 알고 보면은 섹터 단위로 제일 많이 오른 주식은 사실 에너지 섹터였고요. 유가도 보시면은 2020년에 뭐 마이너스 유가다라고 막 난리 났던 상황이 있는데 어느새 80불까지 다시 올라왔어요. ESG 열풍에 의해서 그린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나서 에너지주가 더 오른 부분도 있는데요. 수요는 잠깐 미뤄두고라도 어쨌든 공급 자체가 확 줄어들다 보니까 석유에 대해서 공급이 부족해져서 가격이 올랐던 그린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났고요. 모든 뭐 제조업 관련된 기업들을 보시면은 이 설비 투자가 얼마나 되고 있느냐를 보면은 향후 서플라이, 공급이 얼마나 되느냐를 볼 수가 있는데 원유 같은 경우에는 최근 2년 평균으로 엄청나게 줄어들었던 상황이고 이거는 어쨌든 후반형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당분간은 공급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팬데믹 전에 비하면 공급이 한참 낮은 상황인데 이제 팬데믹이 끝난다고 생각을 하면은 수요 자체는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고 앞으로도 올라갈 거잖아요. 그래서 수급이 계속 꼬이게 되면은 원유 가격은 더 오를 거고 에너지 가격은 더 오를 거다. 이렇게 다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원자재 같은 경우도 사실 종류가 굉장히 많아서 각자의 가격의 움직임이 다르긴 할 텐데 궁극적으로 공급망 병목 현상은 아직까지 해소가 되고 있지 않잖아요. 팬데믹 이후에 일단 배도 부족하고 채굴을 하는 사람들도 부족하고 물리적인 자원들이 많이 부족해진 상황이라서 공급 자체가 줄어들어서 원자재 가격도 계속해서 오를 거라고 이미 작년에도 많이 올랐고요. 이제 오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모든 투자은행이 다 똑같은 의견을 내는 건 아니고 원자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다양하게 퍼져 있는 분야라서 의견들이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UBS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주를 비추하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내구재 소비와 부동산 투자 같은 게 줄어들 거라고 예상을 하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원자재들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흐름상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골드만 같은 경우에도 에너지 개별 회사들 주식들을 굉장히 추천을 하거든요, 올해. 근데 개별 회사들은 이슈들이 뭐 새로운 이슈들이 터질 수도 있고 우리가 모르는 회사 운영상의 문제들이 터질 수도 있으니까 좀 더 안전하게 큰 그림에서 섹터 ETF를 해서 접근을 해보면 굉장히 많겠지만 대표적인 큰 ETF만 꼽으면은 뭐 VDE, XOP, IYE 같은 이런 티커들을 찾아보실 수 있고요. 사실 이런 티커들 자체는 검색해 보시면 다 잘 나오는데 이 ETF가 정확히 어떤 섹터, 그러니까 뭐 미국에 있는 석유 기업들이냐 아니면 전 세계 석유 기업이냐 그게 아니면 석유가 아니라 뭐 에너지 전체에 투자하는 ETF냐 이런 구분들을 한 번씩 좀 잘 확인을 하시고 본인이 원하는 섹터에 투자하는 게 중요합니다. 금융업도 사실 굉장히 범위가 넓은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은행업을 금리 인상의 직접적인 수혜주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은 어쨌든 간에 금리가 올라가면은 대출 금리가 올라갈 거고 은행이 예금 금리에 앞서서 대출 금리를 훨씬 더 빨리 올리는 거는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예대 마진이 기본적으로 오를 거기 때문에 은행업은 이득을 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은행업 중에서도 크게 두 개로 나눴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개인들이 예금을 하고 대출을 받는 그런 B2C 소매 은행업이랑 B2B 투자 은행업 이걸 구별을 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B2C 소매 은행업이 좀 더 직접적인 금리 인상에 수혜주고 B2B 투자 은행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덜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B2C 소매은행도 근데 사실 미국 은행들은 너무 인터내셔널하게 커져 있다 보니까 단순히 금리 인상에 의해서만 가격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회사별로 실적이 달라질 수도 있고 그 원인들로 달라질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웰스파고 같은 경우에는 뭐 기존에는 많은 이슈들이 있어서 주가가 안 좋았지만 지금은 이 B2C 자체에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 주가가 올랐고, 반면에 시티은행 같은 경우는 소매은행 수익성이 오프라인 지점들이 안 좋아져서 전 세계에서 그걸 다 빼고 있거든요. 한국에서도 작년에 철수하고 뭐 이번에는 멕시코에서도 뺀다, 동남아에서도 뺀다 해서 전 세계에서 소매 지점들을 빼서 수익성을 조금이라도 올려보겠다라고 하는 상황이라서 회사별로 상황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개별 회사들에 대한 만약에 분석이 이렇게 어렵다고 생각을 하면은 섹터 ETF를 역시나 이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은데, 대표적으로 뭐 KBE나 KBWB 같은 ETF들이 있으니까 한번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외 한 기사 중에 골드만에서 의견을 낸 게 2022년에만 최소 40%를 먹을 수 있는 종목들, 이런 식으로 좀 묶어서 자극적으로 기사를 낸 게 있는데요. 어쨌든 그 골드만 의견을 확인을 해보면은 이 탑 15 기업들 중에 3등, 4등, 11등 회사들의 이제 헬스케어 회사들이 있었고요. 그 리스트에 포함된 회사들은 이제 다들 초거대 다국적 제약회사들이었고요. 인사이트, 그리고 뭐 백신으로 잘 알려진 모더나, 버텍스 파마스티컬 같은 회사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2021년에는 팬데믹 때문에 뭐 백신, 예를 들어서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백신이 많이 팔려서 현금을 많이 확보를 하긴 했죠. 그리고 이 현금을 굉장히 많이 모아놓은 상태에서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다 보니까 이 현금을 어딘가에 빨리 지금 투자를 해가지고 더 회사를 키워야 되는 이제 이런 뽐뿌질도 왔을 거고, 그리고 제약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위해서는 직접 신약을 개발하는 것보다 어딘가에 돈 주고 사오는 경우들이 이제 대부분이거든요. 뭐 회사를 통째로 인수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신약 개발 단계에서 앞 단계 후보 물질을 찾아놓은 회사들한테서 후보 물질을 돈 주고 사온다던가 하는 식으로 시간을 단축시키는 경우들이 이제 보편적인데, 왜냐면은 제약 같은 경우는 파이프라인의 이 시간이 굉장히 길고 비즈니스의 호흡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제약사가 오늘부터 비즈니스 새로 시작한다라고 해서 이제 수익을 거둘 때까지 막 15년, 20년 걸리는 일을 직접 다 벌이기보다는 이미 그 시간을 누군가가 해놨으면은 그거를 통째로 사오는 게 낫기 때문에 M&A를 더 많이를 하게 되겠죠. 제약사들이 그래서 이렇게 공격적으로 M&A를 많이 해왔고, 이 트렌드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M&A를 할 때 기본적으로 웃돈을 주고 회사들을 인수를 하기 때문에 해당 딜에 연관된 회사들의 기업 가치도 올라가고, 그 주변에 있는 이 경쟁 그룹의 기업 가치 자체도 전체적으로 같이 올라가주는 이런 상승 효과를 받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전체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2년에 상반기 동안의 가장 큰 이벤트는 역시나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 그리고 양적 긴축, 이런 식으로 미국이 돈을 얼마나 정부 차원에서, 연준 차원에서 덜 풀기 시작하냐, 줄이기 시작하냐, 이 이슈가 되겠죠. 근데 이게 어쨌든 아무리 빨라도 3월에 시작이 될 거고, 3월부터 시작이 된다 그래도 상반기 동안 증시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직접적으로 줄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하반기가 되면은 어쨌든 이 증시에서 빠진 돈이 티가 날 거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조금 더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반면에 이머징 마켓 증시는 2022년 하반기부터 좀 더 주목을 받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머징 마켓이라는 게 정확히는 이 경제 성장 그리고 산업화 과정에 있는 국가들을 의미하는데요. 중국과 인도 같은 경우들이 대표적이고, 한국도 이머징 마켓에 포함될 때도 있고 선진국에 포함될 때도 있죠. 그래서 어쨌든 코로나 전에는 당연히 이런 이머징 마켓의 성장률이 선진국 시장 대비 높았겠죠. 그래서 한 2.5% 정도 높았는데 팬데믹 이후로는 이 성장률 차이가 한 1.3%까지 줄어들었었어요. 왜냐하면은 팬데믹을 대처하는 이 방법이 좀 달랐기 때문인데요. 이 상황을 한 번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2008년 리만 사태 터지고도 사실 비슷한 상황이 있었잖아요. 미국이 돈을 풀었을 때 전 세계가 다 같이 돈을 풀고 그 돈이 풀린 상황을 즐기고 있다가 다른 나라들보다 미국이 먼저 금리를 올려버리기 시작하니까 이머징 마켓에 있던 돈이 한 번에 미국으로 다시 빠져나가는, 이걸 테이퍼 텐트럼이라고 하는데, 그런 현상들이 발생을 했었죠. 왜냐하면은 금리도 미국이 높은데 굳이 위험한 이머징 마켓에 투자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교훈을 알고 있는 이머징 마켓 국가들이 미국이 돈 풀어서 세계의 경제를 다시 살려야 되니까 우리도 같이 돈 풀어서 살리되, 미국이 금리 올려가지고 돈 빼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리자, 이런 인식이 이머징 마켓의 머릿속에 박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2021년에 작년에 이머징 마켓들이 선제적으로 금리를 많이 올렸어요.
대표적으로 사실 한국이 아시아에서는 총대 메고 제일 먼저 올렸었고 지금도 계속해서 올리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보다 금리를 더 먼저 올렸었기 때문에 2021년만 놓고 비교해 보면은 미국은 여전히 경기 부양, 근데 이머징 마켓은 경기 부양을 어느 정도 줄이고 금리를 이미 올리기 시작한 상황. 그렇기 때문에 풀린 돈의 양이 다르니까 경제 성장률의 차이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었겠죠. 어쨌든 미국도 금리를 다시 올리게 되면은 경제 성장률 차이가 다시 벌어져서 이머징 마켓 성장률이 또다시 좀 더 치고 나갈 수 있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백신 논란이 있긴 한데 백신 보급률이 올라가면은 아시아발 공급망 문제들이 많은데 이 공급망 문제들이 좀 완화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제가 S&P 500이랑 이머징 마켓 지수를 비교를 해봤는데 이머징 마켓이 역대급으로 싸게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주요 투자자들,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중국에 우리는 이제 몰빵한다. 글로벌 IB들 전체가 중국에 특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진핑이 작년 여름부터 빅테크 회사들 그리고 중국 부동산 기업들 이렇게 때려잡으면서 증시에는 굉장히 악영향을 줬었는데요. 근데 그 이면에는 이 경기 부양책을 이제 동시에 펴고 있는 면이 있어요. 어쨌든 시진핑이 이런 정책을 피는 모든 근원에는 공동부유라는 이런 슬로건을 걸고 있잖아요. 그게 개별 회사들은 사실 망하게 할 수 있어도 그 산업 자체를 망하게 하면 공동부유라는 슬로건 자체도 사실 빛을 발하기 때문에 산업 자체를 없애진 않을 거고 기업별 이슈가 될 거라고 보고요. 어쨌든 간에 목적을 위해서는 경기 부양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중국은 부동산 때려잡기, 빅테크 때려잡기 등을 하면서 좀 위기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부동산 산업을 망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돈을 풀어줘야 되고 단기 대출 금리도 낮춰주고 중앙은행이 필요할 때마다 시중에 단기 자금을 직접 퍼부어주기도 하는 식으로 산업 자체는 잘 살리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미국과는 굉장히 반대죠. 긴축을 하고 있는 미국과 경기 부양을 하고 있는 중국. 그리고 중국은 올해 경제 성장률 5% 이상을 무조건 맞추겠다고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이 5% 자체도 너무 낮은 수치이긴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아니면 또 다른 선진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높은 수치이기 때문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경기 부양에 돈을 쏟아붓는 5% 이상의 경제 성장률 국가 중국이라는 측면이 매력적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글로벌 IB들의 리포트는 보통 한 해가 끝나가는 11월에서 12월 정도에 발간이 됩니다. 당연히 이 전망들은 정답이 아니고 각 애널리스트들의 뇌피셜에 불과합니다. 그래도 일반 투자자들보다는 수준이 높은 뇌피셜이고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주요 플레이어들이 다들 챙겨보기 때문에 나만 이걸 모르면 뒤처질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워낙 덩치 큰 플레이어들이 참고를 하다 보니까 이런 의견들이 실제로 시장을 움직이기도 합니다. 적어도 어리버릿하다가 시장에 휩쓸려서 계좌가 살살 녹는 상황은 피해야 되겠죠. 그럼 오늘도 잘 발린 경제 지식 맛있게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순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